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사 트레이너, 국사 강사 이재은입니다. 2019년 제2회 우리 고졸 한국사 검정고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강조됐던 주제들 안에서 또 충분히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시대별로 한번 나눠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나눕니다. 근현대사와 그 전시대, 그러니까 우리 선사시대부터 세도정치까지가 전근대사인데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제 거의 규칙적이죠. 여기서 이제 1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근현대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시대입니다. 짧은 시대 안에 문제가 굉장히 함축적으로 근현대사 항상 12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주제로 나왔는지 보시면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맨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구석기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엔 동해를 물어봤어요. 동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대로 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 그리고 이걸 통일하는 게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잖아요. 그 고대에서는 우리가 왕 중에서 고구려 왕, 소수리 왕을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전성기 왕이에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 근데 전성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고구려의 그만큼 전성기만큼 더 중요한 왕이 소수리왕인데 조금 더 깊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뻔한 왕이 아닌 소수리 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교적 이건 설명 주고 무슨 나라입니까? 발해. 그래서 이제 발해. 그래서 동해라든지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나라 이름 정도 물어보는 좀 쉬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문화를 예술 쪽 파트를 좀 디테일하게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의 또 자랑 중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석굴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공 석굴이죠. 석굴암. 석굴암 불국사. 전부 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재,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데요. 석굴암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세라고 하면 고려시대죠. 우리 태조왕건이 세운. 그러면 고려에서도 또 자주 등장하는 왕이에요. 우리 고려 초반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양건법 과거제를 시행했던 광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김부식이 썼던 삼국사기. 자, 책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난도. 우리 국제무역항, 고려 국제무역항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요것만 봐도요.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하게 나왔었는데 석굴암, 삼국사기, 병난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명들을 물어보고 좀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는 좀 경향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초에는 또 우리가 세종대왕님을 참 많이 물어보는데 세종대왕님의 아버지인 태종의 업적을 물어봤어요. 이번엔 태종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패턴은 좀 쉽게 낸다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이거 뭡니까 하면 임진왜란 정도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임진왜란의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좀 이렇게 상세하게 결과를 물어봤어요. 임진왜란이 생긴 그 결과, 그래서 이런 영향이 무엇인가 조금 이건 자세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에서 훈고와 사림이 싸웠죠. 그래서 이 사림이 훈고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깨지는 사건이 사화인데요. 그 사화와 연관해서 또 우리 조광조가 개혁을 펼쳤는데 이 조광조라는 인물을 또 시험 문제에 냈습니다. 조광조, 유명한 사람이지만 시험 문제는 많이 등장 안 했던 부분인데 조금 많이 등장을 안 했던 그런 주제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왔던 주제도 조금 더 심화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 이건 자주 나오는 거죠.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요 세 가지 참 잘 나오는데 이번엔 대동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을 때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홍경래나 요것도 조금 더 세부적인 출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전근대사고요. 이제 근대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우리 싸우게 되죠. 1871년에 신미 양요 요거 사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84년에는 우리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이 있었는데요. 갑신정변을 주던 사람 김옥균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갑신 이렇게 사건 이렇게 설명 주고 갑신정변 요 정도로 물어봤는데 이제는 좀 더 그 사건 안에 깊숙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도한 김옥균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강제적으로 일본이 체결시킨 을사늑약으로 우리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 헤이그 특사가 언제쯤 일어났는지도 시기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동학농민운동. 그럼 동학농민운동. 옛날에는 그냥 이 사건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이 정도였어요. 주도한 사람 누굽니까? 전봉준 정도.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농민군이 만든 우리 자치기구, 농민들의 자치기구 이름이 뭡니까? 집강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세세한 걸 물어봤습니다. 또 당연한 우리 땅, 독도 이런 거는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뺏어가죠? 땅을 많이 뺏어갔어요. 그 이름은 토지조사 사업 요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를 만들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제시대를 통틀어 최대 정치단체입니다. 신간회 1927년에 만든 신간회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되죠. 신간회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또 이제 우리 폭탄 전문반을 만들죠. 한인애국당. 그래서 우리 이봉창, 특히 은봉길에 상하이 홍코에 탁 폭탄 터뜨려서 큰 쾌거를 이뤘잖아요. 한인애국단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광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사인데 우리 광복 직전에 우리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우리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켜줄까 하는 그래서 이게 카이로 회담 최초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인데요. 카이로 회담을 물어봤어요. 요거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또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또 요 세 가지가 시험지 단골인데 이번에는 1980년에 5.18 광주의 민주화운동이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역대 정부들, 우리 대통령들의 업적을 쫙 생각하시면서 우리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리 김대중 정부가 드디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서로 만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딱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 우리가 많이 접해본 시험 문제 많이 등장했던 주제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 더 이제 겹친다 하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나왔던 사건 중에서 더 디테일하게 구석에 있는 거 사실 더 세부적인 걸 물어보면 문제가 확 어려워지거든요. 나는 이게 대충 공부한 사람들은 세부적인 건 이제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조금 보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난이도가 조금은 상승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게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사는 시간의 흐름이니까 이제 국가별로 그 안에 이제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 사건들은 왜 터지는지 이렇게 흐름 약간 항상 연계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간다면요 충분히 고득점 맞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항상 기출문제 나온 거 좀 교재 체크를 해놓으세요. 여기 나왔었지.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패턴이 공부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실전으로 가볼게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을 처음 제작했던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만 봐도 알지만 또 이름까지 친절하게 주먹도끼. 주먹도끼는요. 주먹에 들어갈 사이즈 정도의 돌도끼죠. 뗀석기입니다. 어느 시대예요? 구석기.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인들은요. 사냥을 하러 다녀요. 계속 먹잇감을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집도 대충 짓잖아요. 막집 아니면 동굴에서 삽니다. 이게 구석기 시대고요. 그러다가 농사가 시작이 돼요. 최초로 그게 신석기 때 그리고 우리가 청동기에 가면 농산인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계급이 생기죠. 벼농사가 시작되고 계급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마을의 군장의 무덤이 바로 고인돌이 생기는 거죠. 요 세 가지 전부 다 청동기 시대였네요. 그럼 구석기와 관련된 것은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2번. 가에 들어갈 고구려 왕은? 자, 우리가 4세기에는요, 백제의 근초고 왕이 우리가 굉장히 전성기예요. 그리고 이제 5세기에 가면 우리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6세기에 가면 이제 신라의 진흥왕이 전성기입니다. 이분들이 아무래도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인데 우리 이번에는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되려면 이렇게 왕권도 강해져야 되고 불교도 받아들이고 율령도 반포하고 땅 따먹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불교, 율령, 거기다 우리 학교, 대학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업적이 많은 이분은 고구려의 소스리망입니다. 소스리망이 이렇게 준비를 잘해주니까 그 다음 광개토왕이 완전 전성기를 촥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잘해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까 힌트가 뭐냐면 대놓고 고구려 왕이라고 그랬어요. 고구려 사람이네? 그렇죠? 고구려 사람. 내무랑은 4세기 신라 사람, 진흥왕 신라 사람, 근초고왕 백제 사람. 그러면 소수리망, 내가 소수리망의 업적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소수리망은 고구려 사람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요령이라니까요. 요령껏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고구려 사람 소수리왕밖에 없네요. 다행히. 그럼 정답은 또 4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리왕의 업적 다시 한번 불교, 율령, 태학 이렇게 세 가지나 큰 업적이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번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부족끼리 침범을 하면 가축이나 노비로 변상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을 책화라고 하죠. 책화의 풍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국가가 탄생해요. 철기 시대에 제일 꼭대기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삼한. 그러면 이 중에서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한 암기.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그 다음에 옥저는 업지요. 그 다음에 동해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삼한에는 2번이나 있습니다. 2번의 계절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동무 앞글자 따서 제가 부영, 고동, 동무 그랬잖아요. 동무 기억하면 동해, 무천, 동무 1번이 정답이죠. 부족 간에 침범하면 안 되는 책화라는 풍습까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가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우리 7세기 후반 대조영이 동호산 근처에 도읍을 정해서 이것을 건국했대요. 건국한 사람이네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고구려 유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말가린과 함께.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가린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는 통일신라가, 위에는 발해가, 그래서 이제 발해가 세워졌다는 거. 그래서 이로써 한반도의 남쪽에는 신라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발해가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남북국 시대다.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하나씩 있는 남북국 시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발해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는 거야.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것을 태조 왕건이. 그래서 고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마도가 어디냐면 그 일본 섬입니다. 일명 스시마섬. 우리가 고려 말에는 박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조선 초에는 이종무라는 사람이 여기를 정벌을 하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천도. 왜요? 고려 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최후 정권 때 수도를 옮기는 적이 있었죠. 고려 시대 일이에요. 그러면 고구려 계승의식.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가는 나라야. 이런 마인드 바로 발해잖아요. 그렇죠? 물론 고려도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해 역시 맞는 거죠. 발해에 대해서 맞는 것은 정답 4번이 정답. 이거 푸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자, 이렇게 질문 자체가요, 뭘 물어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역사책을 골라라 이거죠. 역사책. 그러면
고려 중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왕이 만들려고 한 거야. 편찬을 했는데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유교적인 합리주의에 따라서 사관에 따라서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자, 그럼 김부식의 역사책 삼국사기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까지 같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삼국유사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죠. 정답은 2번 삼국사기입니다. 물론 삼국사기가 시험 문제는 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 제일 오래됐으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자, 그러면 이번엔 6번입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맞는 것은 문화재를 물어봤어요. 석굴암, 장군총, 칠지도, 임신석이석. 석굴암은 통일신라 시대에 불국사와 함께 우리의 인공 석굴이지요. 불교 사원인 거고요. 장군총은 고구려의 무덤이죠. 만주 쪽에 있는 우리 약간 계단식 무덤이잖아요.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지도입니다. 칠지도는 지도가 아니고요. 칼도입니다. 칼. 근데 7개의 가지가 있는 칼. 우리 백제 근초광이 일본한테 하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석에서는 이제 화랑이, 신라시대 화랑의 맹세를 담은 비석이죠. 자, 여기서 경상북도 경주에 가시면, 경주에 있대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고, 이건 고구려 거고, 이거는 우리 백제가 일본에 준 거고, 신라와 관련된 건 석굴암이나 임신석이석인데요. 그렇죠? 그럼 일단 조금 추려지죠? 그래서 둥근 천장과 불상의 배치, 불상. 그래서 수준 높은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불상이 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죠. 정답 1번 석굴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알만한 문화재지요. 그래도 이런 설명으로 딱 이걸 유추하셨어야 됩니다. 이번엔 7번. 가해당하는 것은 고려 전기에 대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예성강 하구에 여기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든 국제무역항으로 변성했고요. 이를 통해 고려가 서방의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고려의 국제무역항. 제가 국제무역항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수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 통일신라, 신라시대에는 수도가 경주예요. 그죠? 그럼 경주 가까이 있는 그 바닷가 쪽이 국제무역항, 울산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고려는 수도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개경입니다. 개경, 개성인 거죠. 개경. 그러면 개경이랑 가까운 예성강에 있는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병란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고요. 그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까지 와서 고려를 표현을 자기네라 고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려를 꼬레야 이러다가 코리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그래서 서방 세계 우리나라의 어원이 코리아잖아요. 영어로 코리아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요. 청해진, 완도의 청해진, 우리 장보고와 관련이 있죠. 통일신라에. 그래서 여기는 고려 시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엔 8번. 고려 광종의 정책으로 우리가 고려는 몇 단계였어요? 5단계입니다. 고려 1단계, 1단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눈 건 이제 지배층으로 나눈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신라 말에 우리 호족들이 태조 왕건도 우리 호족 출신이죠. 호족이 권력을 잡습니다. 자, 이 호족들이 아주 떵떵거리는 우리 가문이 되죠. 문벌 귀족이 됩니다. 또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우리 3단계는 우리 군인들이 무신의 시대, 무신 정권이 일어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아요. 한 100년간. 그리고 이때는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죠. 그래서 원나라한테 좀 이렇게 샤바샤바 잘하는 친원파 권문세족이 주를 이루다가 이제 고려 말에 신진서대부 가 새롭게 등장하죠. 특히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이제 고려 5단계에서 우리 초반에 태조 왕건, 광종, 성종 요 세 분이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이번에 광종입니다. 자, 광종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줬어요. 노비 안건법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봅니다.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시험을 보는 과거 시험. 이 두 개가 아주 그냥 중요한 얘기죠. 광종,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쉽게 3번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광종의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9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이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리를 쳤다라는 뜻이요. 임진왜란 7년간의 전쟁이고요. 참 많이 싸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지만 우리 땅에서 싸웠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겼지만 그럼 그 결과예요.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가 성립됐어요. 자, 그 당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임진왜란 중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럼 권력자가 바뀌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권력자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에도 막부라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일본은 정권이 바뀐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에도 막부가 성립됐습니다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 에도 막부 이거가 연결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인데 거북선인데 왜 그게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요게 맞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를 보세요. 서희의 외교 담판, 고려 초반에 우리 거란이 침입을 할 때 서희가 외교를 해서 땅도 얻어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우리 조선시대 일이고요.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거란과 관련된 서희 외교담파, 최현덕과 김종서가 사군 육진을 개척했어요. 이건 여진족이랑 관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선 세종대왕님 때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의 지금 현재 국경선을 이제 확립을 하죠. 중국에서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이 건국됐어요. 우리 고려 말에 우리 원나라가 멸망하죠. 이거는 고려 말에 있었다. 그럼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는 만약에 혹시 에도 막부를 잘 몰랐다 하면 요 하나씩 서희, 최현덕과 김종서, 그 다음에 원나라 시기가 안 맞네? 그럼 이제 1번으로 이렇게 또 역으로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완벽하게 공부하면 좋지만 아리까리 할 때는 나머지를 보세요. 이거 아닌데 그럼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이번엔 10번이요. 우리 가해당하는 인물은 그랬는데 개혁의 칼날을 들다. 조선시대 우리 중종 때요. 우리 사실은 이제 조선 건국 세력은 누구냐면 우리 사대부도 파가 둘로 나뉘죠. 바로 급진파 사대부, 일명 훈구파, 온건파 사대부, 바로 일명 살인파입니다. 이제 정도전 이런 쪽이고 여기 정몽주 이런 쪽이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쪽은 찬성파였어요. 이쪽은 아니야. 반대했습니다. 고려에 대한 의리가 있지. 그건 아니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여기는 찬성을 했고 여긴 반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정몽주는 제거당하고 이쪽은 찌그러져 있었죠. 조용히. 권력이 없었죠. 그래서 조선 초의 이 주도 세력은 훈구파였습니다. 훈구파. 자, 그런데 벌써 또 한 100년이 흘렀네요. 자, 이제 스물스물 우리 세력이 없던 지방에서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던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중앙 정계에 올라오는데 자, 이제 중앙 정계에 올라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훈구가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해요. 훈구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근데 물론 훈구가 힘이 지금 100년간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잖아요. 힘이 훨씬 세요. 이제 사림이 중앙 정계에 와서 바른 말을 하는데 이제 훈구가 굉장히 안이 꼽죠. 저것들을 초장에 좀 확 잡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무려 4번이나 밟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화. 그래서 그 중에 3번째 사화가 조광조가 쓸려나가는 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등용했냐면 바로 이 조광조와 같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등용합니다. 사림들을 등용하는데 이 조광조가 많은 개혁 정치를 제안을 해요. 우리 종종한테. 그 중에서 우리가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서 뭐 또 뽑읍시다라는 현량과도 실시해보고 그다음에 공납제 개혁도 뭐 요구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공신이 된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종을 왕하는데 도와준 공신들이 물론 큰 공이 있어서 뭐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공도 별로 없는데 큰 공이 있느냐 혜택을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당하게 공시된 일부의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을 과감하게 많이 추진하다 보니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조광조가 쓸려 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묘사화죠. 그래서 그 인물
조광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광조 좀 의외의 인물일 수 있었는데 이제 조광조 기억하시고요.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조선 태종이 우리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아들이죠.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태정태의 태종입니다. 태종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칼로 된 왕이다. 피로 된 왕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카리스마,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태종이 한 것 중에서는 우리가 왕이 있으면 우리 조선에는 이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의정 최고의 어떤 결정권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 밑에 6조가 있는데 원래 보통 의정부한테 일을 시키면 의정부 6조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인데 우리 태종은 그냥 다이렉트로 6조한테 바로 일을 시키죠. 6조 직계제,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6조 직계제,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해당하죠. 남자들은 바로 이 호패를 차고 다니도록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병을 없애죠. 사병 철폐. 이게 바로 태종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훈민정음은 다 알잖아요.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소중한 글자를 만들어 주셨고요. 척합이 서양 오랑캐를 배척해야 된다. 누가 세웠습니까? 이거는 우리 근현대사로 가면서 흥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리을이 태종의 정책.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태종의 업적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2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공납의 배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바꿔서 토지 결수에 따라서 우리가 쌀이라든지 미국 아니면 면포, 동전 등 여러 가지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중에 특산물을 내는 게 있어요. 옛날 집집마다 내가 바닷가에 산다. 그럼 뭐 생선 같은 건 특산물로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또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던 거죠. 이 공납의 폐단이 심하면서 이제 일괄적으로 토지 1결당 12두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쌀로 또 쌀 이외 여러 가지로 내도 됩니다. 자, 이 제도가 광해군 때 시행이 된 거고요. 이것이 대동법인 거죠. 대동법.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대동법으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는 또 계기가 되죠. 대동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정법, 균역법 다 조선 후기에 이제 3대 우리 수치 제도잖아요. 이 세 가지 번갈아 가면서 많이 내니까 이거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이 세도 정권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자, 우리 정말 정치를 잘했던 영조, 정조에 이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순조, 헌정, 철등. 우리가 3대에 걸쳐서 60년간 나라 꼴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것을 세도 정치라고 하죠. 특히 대표적인 이제 안동김씨 이런 가문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심한, 그러면 당연히 부정부패가 심하면 우리 민중들이 백성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겠죠. 거기다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 평안도를 차별해? 이 평안도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홍경래난인 거죠. 1811년에 그래서 우리 몰락한 양반인 홍경래부터 시작을 해서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 등이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대부분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엔 전주성에서 진압을 당하지만 농민들이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폭발한 사건. 홍경래난 어느 시기요? 세도 정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도 가문의 권세 가문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이 시기는 뭔가요? 세도 정치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세도 정치 안에서의 뭐 홍경래난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홍경래난 2번이죠. 우리 만적의 난은 고려시대 우리 무신 정권기의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그래서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그러면서 노비가 난을 일으킨 거고, 이자겸의 난은 고려시대 아까 5단계 중에 2단계에서 문벌기죠. 경원 이씨 가문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고요.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신라시대 우리 신라 말기에 또 농민 봉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거는 세도 정치기의 홍경래난입니다. 2번. 자, 이번에는 14번. 가에 들어올 인물은 지금 사진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의 근대 개혁 추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1884년 갑신정변 딱 제일 중요한 키워드 좋습니다. 우리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급진개합파예요.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좀 보수적인 사람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돼. 위정척사파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좀 우리가 달라지자.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 개화파인데 개화파도 좀 천천히 가자와 빨리빨리 바꿔야 돼. 급진개화파가 있어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자, 대표적인 우리 김옥균 등 이 세력이 급진개화파고요. 급진개화파는 좀 뭔가 과감히 달라졌으면 하면서 우리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죠. 3일 만에 끝났지만 근데 이제 우리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을 좀 롤 모델로 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롤 모델로 해야 된다. 근데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롤 모델로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본한테 좀 이제 자금도 이런 거 혁명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금도 도입해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갑신정변을 주도하는데 결국에는 고종이 단단히 화가 났죠. 죽임을 당하죠. 이제 갑신정변 3일 만에 끝납니다. 김옥균 정답은 1번입니다.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학자, 실학을 집대성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최익현은 우리가 상소를 많이 울려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한 공이 있죠. 그다음에 전봉준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고요. 다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번엔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로 옵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1866년 미국의 상선이 평양에 들어오죠.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와서 무역하자, 무역해주세요 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무역하자라고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어요. 자,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를 불질러버린 게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이제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게 1871년 신민년에 서양 오랑캐가 요란한 사건을 일으켰다. 신미 양요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제연 등이 이끄는 조선인군이 미국과 결사항전을 벌여서 결국에는 쫓아내죠. 그래서 이미 그 전에도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병인 양요가 있었는데 미국이 또 한 번 쳐들어와서 바로 이 신미 양요가 두 번의 흥선대원군 뜹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는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한 사건을 계기로 병인 박해를 계기로 일어났고요. 요거는 바로 신미, 미국, 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겠어요? 미국, 미, 신미 할 때 미.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정답입니다. 을미사병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제 중전이셨던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죠. 1895년에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1882년에 군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엔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연도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고종은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지원을 받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세 사람을 몰래 보냈죠. 이준, 이종, 이상설, 이씨 세 명을 삼총사를 자 보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행을 알려라. 이게 특명이에요. 무슨 만행인데요? 우리가 1905년 일본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고종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고종이 사인해야 효력이 있는 거죠. 고종은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근데 고종이 사인 안 했는데 이제 그 대신들이 5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건 강제입니다. 강제. 그래서 정확히는 을사늑약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조약이 아니죠. 합법적인 조약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고종이 사인도 안 했는데 통과된 거래. 그래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회의에 가서 이 일본의 이 만행을 알려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조차 실패하죠. 그래서 이 을사늑약 때문에 1907년에 이렇게 헤이그 특사 바로 요 시기에 있었던 결국 이걸 핑계로 해서 이런 걸 몰래 보냈다는 핑계로 고종은 강제로 잘리게 됩니다. 고종이 1907년에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1905년과 1907년 요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와 관련해서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연도를 알아야 된다기보다 무슨 사건 때문에 이 일이 터졌을까? 을사늑약 때문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지. 그럼 을사늑약 다음에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7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는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 파병 소식을 접한 뒤에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했습니다. 이후 전라도 각지의 자치기구,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이것을 설치하고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 우리 농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농민들이 사랑한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그래서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1894년에 자, 농민들의 기세가 막 엄청 기세등등하지요. 자, 그때 농민들이 막 엄청 기세등등하니까 이제 정부하고 드디어 화해를 했어요. 어디에서? 전주에서. 그래서 정부하고 동학농민군이 전주에서 화해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은 이제 좀 진정하기로 그 이제 조건을 걸었죠. 정부한테 이런 것 좀 들어줘. 이렇게 정부가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 모드로 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농민군들은 전라도의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훈해지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동학농민 운동 그 사이에 나왔던 직강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좀 디테일하게 의회 것을 물어봤죠. 좀 자세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자세한 거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 자,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된다. 우리가 1910년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접어섭니다. 그래서 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을 해요. 소련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이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가 돼요. 근데 이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막 퍼뜨립니다. 주변에. 근데 위치를 보세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거든요. 러시아가 소련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이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동유럽으로 가고 이제 막 공산주의가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1920년이에요.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산주의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사실 빨리 독립이 먼저지, 뭐 지금 뭐 이념으로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1927년에 단체가 하나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산주의 쪽을 뭐 좌파, 그 다음에 아닌 쪽 우파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지금 좌파 우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자, 우리 손 잡자.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이다. 우리가 하나 되는 운동이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래서 탄생한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최대의 우리 정치 사회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이념은 달라도 하나 되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1927년 비타협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협력해서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체가 그 당시 1929년에 광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기도 하죠. 그래서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였다.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는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신간회랑 비슷한 단체가 이름도 비슷해요. 신민회라고 있어요. 신민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바로 직전인 1907년에 생겨서 11년에 없어지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죠.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19번. 가해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 숙종 때 우리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 땅임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러일 전쟁 때부터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합니다. 바로 우리 땅 독도죠. 독도는 우리 땅, 그죠? 그래서 자, 이건 독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 이 독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고요. 사실 뭐 사람이 살기는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그 어민들이 자꾸 와갖고 이 독도까지 와갖고 고기를 막 잡는 거야. 조선 숙종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막 화가 단단히 났지. 그래갖고 이제 독도까지 쫓아가갖고 다 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당장 썩 꺼져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일본까지 찾아갔어요. 안용복이. 누구 땅이야? 막 이렇게 따진 거죠. 그랬더니 거기 관리가 조선 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우리 역사의 대목에서 그 당시 니네 관리가 독도 우리 거라고 하지 않았냐. 역사적 증거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러일 전쟁, 1904년에 1905년 사이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일본이 쓱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므로 이제부터 자기 영토로 하겠다. 일본 영토로. 그때부터 자기 영토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자기 영토인데 우리가 불법으로 독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역사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황당한 주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도는 우리 거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2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 운동의 영향은 어떤 결과인 거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자, 우리 태극기를 들고 온 거리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평화 시위가 벌어지죠. 자, 우리 대규모 만세 시위가 3.1운동이 벌어집니다. 모든 계층이 참여,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고요.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우리 유관순이 또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일본 어떻게 했나요? 헌병,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는 그냥 태극기 들고 만세 하고 있는데 막 총 쏘고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화성 제암리 우리 학살 사건 있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 다 불태워버린 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우리 3.1운동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러면 그 결과 자, 우리도 이제 좀 화가 났죠. 이제 진짜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정말 조직적으로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1운동 이후에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상하이에서 만들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3.1운동은 다른 나라한테 굉장히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니까 인도의 간디가 이제 주동이 돼서 바로 우리가 비폭력 불복종 3.1운동과 비슷하게 영국으로부터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고요. 중국도 우리에게 영감을 얻어서 5.4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나라에도 큰 감동을 줬고요. 그 다음에 1910년은 일본이 힘으로 누른 무단 통치였는데 일본도 놀란 거죠. 막 우리를 괴롭히면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막 평화 시위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일단 우리를 좀 달래주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이제 앞으로 부드럽게 해줄게 문화 통치로 우리가 3.1운동이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 그러면 그 영향을 고르는데 단발령을 실시했다. 그건 뭐 남자들 머리 잘라라 을미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광무개혁은 고종이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나라를 만들고 1897년에 그리고서 시행한 우리 개혁이죠. 광무개혁. 그다음에 독립협회를 창설했다. 1896년이죠. 이건 전부 다 우리 일제강점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3.1운동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이번에 21번. 가해에 당하는 단체는 우리 김구 선생님 정말 우리 훌륭하신 독립운동가시죠. 우리 이것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을 벌임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이끄신 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야심차게 아까 1919년에 세워졌는데 중간에 좀 활동이 좀 많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볼까? 활기를 넣어볼까? 그게 이제 한인 애국단을 만듭니다. 한인 애국단. 그래서 일명 이제 폭탄 전문이에요. 우리가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처단한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봉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서 일본 국왕마차에다 막 폭탄을 던지고 그러죠. 바로 한인 애국단으로서 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만드신 거는 한인 애국단이고요. 정답은 4번. 그러면 또 김구 선생님과 쌍벽을 이루신 아주 중요하신 분이 계시죠. 김원봉 선생님. 김원봉은 또 비슷하게 이제 의열단. 이게 더 먼저예요.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김원봉과 김구는 아주 독립운동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4번. 자, 이번에는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3년 미국, 영국, 중국 정상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고 여기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은 미국, 그다음에 그 주범은 히틀러죠. 독일이죠. 독일.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누르기 위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등등의 나라들이 이제 연합국이죠. 이렇게 싸우게 된 게 세계대전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합니다. 조만간 일본이 망할 것 같은데, 이제 2차 세계는 중간이니까, 그럼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 어떡할래? 이제 이런 회의를 한 거야, 이 셋이서. 그러면서, 그럼 뭐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 뭐 정확히 언제라고는 안 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주자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을 논한 회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된 회의가 바로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 되는 거죠. 이게 최초의 회담,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일본이 우리 1910년대 우리나라를 딱 먹자마자 힘으로 누르고, 그때 이제 뭘 뺐냐면 우리나라의 땅을 엄청나게 뺐죠. 자, 이름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자, 지금부터 땅을 가진 사람은 신고를 해라 이거야. 신고를 해서 나는 여기까지 이 땅 내 거예요. 신고하면 이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에 제가 땅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없는 거야. 여기 주인 없는 땅이네. 조선 총독부가 다 가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국토를 엄청나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땅을 뺏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작인 거죠. 그래서 191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 중에 헌병 경찰,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 통치, 무섭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누가 헌병 경찰 제도에, 그 다음에 토지 조사 사업을 벌여서 우리의 국토를 굉장히 뺏어갔다는 거. 우리 방공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에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건 일제 시대 전에 있었던 겁니다. 동학농민운동보다도 전에 있었던,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우리가 일본한테 빚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갚자라는 1907년에 있었던 대구에서 일어난 운동이고요.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우리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해서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가 좀 이제 더 판매가 좋게 기업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1910년대에 있었던 거는 토지조사 사업,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에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우리 1960년에는 4.19 혁명, 1980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 이승만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그죠? 그 다음에 1987년은 우리가 6월 민주항쟁까지,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3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시험 문제 단걸로 나오죠. 자,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신군부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전두환, 노태우 이쪽이죠. 그래서 새로운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979년 12.12 사태를, 그래서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분노해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특히 광주에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우리 뭐 영화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택시 운전사라든지 화려한 휴가라든지,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해서 저항했지만 결국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운동이고요. 새마을 운동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농촌을 근대화하려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옳은 것은, 김대중 정부 때에는 우리 북한이 굉장히 포용 정책이었죠. 북한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일명 햇볕 정책이라고 북한을 따뜻하게 감싸는, 북한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동포인데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좀 따뜻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때 있었던 일, 50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예요. 민주선거고요. 1948년에 있었던 거죠.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죠.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에 일제강점기,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때 우리 모든 걸, 국가 총동원, 모든 걸 동원하겠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물건인 물건 다 그냥 싹 쓸어 가는 거죠.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총동원을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고.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우리 남북 사이에서 발표한 성명이고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정확히 2000년에 딱 개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래서 많은 것들이
뭐 금강산 관광도 시작이 되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막 많은 것들이 평화적으로 갔던 지금은 그나마도 그게 또 뭐 개성공단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했지만 이렇게 좀 평화적인 분위기였다는 거. 그럼 김대중 정부와 연관해서는 정답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좀 쉽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디테일해진 부분이 확실히 많구나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